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건강 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받을 때마다 살짝 긴장되기도 하죠.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특히 비만과 관련해서는 다른 성인병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건강검진표에 표시되는 복부 비만에 대한 평가 주로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데요. 경계를 넘어서 내장 비만과 고도 내장 비만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질 때 사실 살짝 긴장해하는 부분이겠죠? 네, 사실 내장 비만이라는 말 자체가 대사증후군, 즉 당뇨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까지 위험을 다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고도내장 비만에 가까울수록 점점 심려가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장 비만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내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내장 비만 혹은 복부 비만을 예방해야 된다 이런 네. 말들을 한 10년 넘게 연구자들이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의사들도 지금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네. 대사증후군 혹은 대사증후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복부 비만을 개선시켰을 때 수치가 개선되고 질환이 예방되는 걸 많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복부 비만율을 볼 때 이하, 적정, 그리고 이상이 주는 의미가 뭔가요? 통상 복부 비만율을 잴 때는 아주 가장 쉽게는 배둘레, 즉 허리 둘레랑 엉덩이 둘레 비율을 이제 재게 되는데요. 예. 엉덩이 비율이 쉽게 생각하시면 엉덩이 보통 이렇게 근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근육량과 뱃속에 쌓여 있는 지방량. 지방량을 대표하는 측정 도구로서 이제 비를 보게 되는데 네. 엉덩이가 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더 커서 허리 둘레가 더 큰 것처럼 나온다. 그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이 비가 허리 둘레가 엉덩이 둘레보다 작게 1보다 작게 나올수록 유리합니다. 너무 작게 된다면 또 도리어 이제 필요한 필수 지방산 같은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하라고 할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네. 적정 범위 안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차이 있는 것은 여자분들은 폐경 전에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이 쌓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나쁘다고 해서 당장 다 그럼 난 대사증후군인가 보다 이렇게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지방이 내장에 있는지 네. 혹은 이제 내장이 아니고 피부 밑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네. 뭐 다이어트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하 지방은 빼기도 쉽고 또 실제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몸에 대사증후군 같은 병과 연관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하 지방이 좀 유리하고요. 다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는 네. 지방이 쌓이게 된다면 주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체중이 느는 것이 좀 더 위험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내장 비만과 복부 비만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방간에 있어서는 중등 지방간에서 경증의 지방간으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내장 지방 혹은 이제 술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만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정의하는 지방간 병이 있습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네. 근데 이 지방간염 혹은 지방간이라고 하는 이 병은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 식이 조절과 운동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증에서 경증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간혹은 나는 체중도 똑같고 변화한 것이 없는데 작년에는 중등도라고 했는데 올해는 경증이다 하시면 사실은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대부분은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식이 조절과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경증으로 가는 거군요. 지방간이. 네. 이렇게 체지방과 관련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운동과 식생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생활 습관, 즉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닌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병인데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쉽게는 배에 쌓여 있는 지방과 그리고 엉덩이에 있는 근육량으로 이제 대변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십 년 혹은 수년간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똑같이 원인이었던 식습관과 운동 두 가지를 개선하는 수밖에 아직은 없고요. 네. 이걸 돌이키거나 예방하거나 혹은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이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지만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애석하지만 아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식습관을 볼 때 육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방간 진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한국 분들이 대부분 육류 섭취가 좀 적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의 여행을 가시거나 해서 식사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기름에 하루 종일 튀긴 거 먹고 기름에 둘러서 먹고 하는데 왜 내가 더 지방간이냐? 예. 예, 억울하신 분들 많으세요. 실제로 또 이제 요즘은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동남아시아만 가도 과일도 튀겨 먹고 하는 거 보시고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데 어떻게 된 지방간이냐 예. 이제 말씀하시는데 억울하시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아, 기름을 그렇군요. 먹든 고기를 먹든 한국 사람들처럼 쌀을 많이 먹든 남는 에너지는 다 몸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예. 이 지방이 간에 가서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량 이상 과량 드시게 되면 넘치는 양이 간에 가서 쌓이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방간염에 걸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가 비만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보여지는 부분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네, 실제로도 단순히 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뭐 저희 이제 40대 농담으로 40대 됐는데 머리가 안 빠지고 배가 안 나오면 남자 중에 상위 3%다.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데요. 네.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노력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고 외모부터 또 실제 건강에는 우리 몸의 체력이라고 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 네. 혹은 저녁까지 근무하고 집에 와서도 가정에서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있는 혹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피로감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쾌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당뇨나 다른 병이 생기게 된다면 우울증이 동반될 확률이 한 30% 넘으세요. 아, 인생의 행복이 한 절반 정도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네.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을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을 때는 우리가 가족력도 생각을 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가족력이 좀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참 묘합니다. 사실 네.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보다 굉장히 뚱뚱하다고 할 수 있는 비율이 적고 예. 저희가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너무 말랐다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당뇨나 고지혈증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아, 예, 왠지 모르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있거나 예. 아시안이라서 그렇다거나 가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족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한국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만했을 때 좀 더 불리하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비만했을 때 같은 비만 정도를 가졌을 때 좀 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이어가야 할지, 이게 또 고민이 됩니다. 실제 이제 운동을 막 많이 여쭤보세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쭤보시는데 가장 이제 애매한 대답이 대부분 의사들이 개인화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본인한테 맞는 걸 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렵습니다. 네, 본인한테 맞는 운동 어떤 네, 걸까요? 가장 쉽게는 내가 그냥 했을 때 아무 무리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버스를 탄다고 할 때 한 정류장 정도 걸어가는 거 부담되신 분들 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네. 그 수준에서 그만큼을 했을 때 혹은 15분 정도를 했을 때 약간 숨에 찬다. 혹은 15분 정도 걸으면서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나가는 사람 인사할 수 있다 하면 중강도가 됩니다. 네. 이게 기본 운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강도를 좀 올리실 수 있다면 더 올리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고수준에서 좀 더 숨에 차게 올렸을 때 심장이나 혹은 네. 어지러움이 있다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수준 해주시면 되겠고 당뇨나 고혈압 혹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한번 상의해보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은 사실은 높을수록 좋다. 최근에는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운동은 중강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다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네, 실제로 또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도 요즘은 그 어르신들께서 등산 갔다 왔다고 서로 경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냐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뭐 지난주에 뭐 어떤 할아버지가 뭐
산에 지리산 종주를 갔다 왔다는데 네. 나도 가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는 경쟁을 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본인이 임의로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등산 같은 경우에 힘들면 중간에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운동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혜원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요즘 살이 많이 좀 쪄가고 있고요. 겨울이라 운동을 안 해서 그러는지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자전거 타려고 해도 무릎 때문에 타기가 좀 힘들어요. 그 몸이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부터가 벌써 아프고요. 좌우로 이렇게 몸을 돌리는 것이 좀 힘들어요. 등산도 옛날에 많이 했지만 잘 못하겠고 계단을 되도록이면 오르려고 하는데 3번째만 이렇게 올라가도 너무 좀 이렇게 힘들어서 쉬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무리를 하면 무릎 주변 통증이 너무 심해요. 퉁퉁 붓기도 하고 열도 나기도 하고, 나같이 관절 안 좋은 사람들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배가 자꾸 나와서 숨이 차니까 살 빼는 것은 힘들고 몸도 안 따라주고 혈압도 높아서 과도한 운동하기도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관절이 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등산을 삼가야 하고 평소에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역시 피하는 게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내려오는 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뭐 여기도 설왕설래가 있어서 사실 올라가지도 말아라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합니다. 네. 근데 올라가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요. 등산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년 혹은 고령이 되셨을 때 등산을 이제 함부로 무리하게 하시게 되면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사례 주신 경우 같은 경우는 비만하게 되면 의욕이 좀 떨어져요. 네. 예, 살이 한참 찌는 동안에는 컨디션도 좋고 입맛도 좋고 기쁘고 의욕이 늘어나는데, 살이 일단 찐 다음에는 의욕도 줄어들고 삶의 흥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운동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극복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예. 무릎이 아플 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은 자전거, 자전거. 예, 혹은 이제 가벼운 걷기, 예. 아니면 앉아서 하는 운동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수영을 권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수영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안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밴드 가지고 하는 이제 탄성 밴드 같은 것이 있어서 네. 앉아서도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혈압도 높고 무릎 주변으로 열감도 종종 있다면은 운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릎 주변에 열감이 있다면 사실은 그 관절, 그러니까 아픈 쪽 관절 사용하는 운동을 피해주는 게 맞겠고요. 염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실제로 열감이 있고 붉게 변하고 좀 붓는 것 같다 느낌이 있으시면 급성 염증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무리하게 무릎을 움직여서 운동하시면 도리어 더 아파지거나 관절의 손상이 심해져서 처음보다 나빠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운동을 피해주는 게 좋겠고요. 네. 다만 구분해야 할 거는 무릎 자체가 아픈지, 혹은 운동을 해서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근육이 이제 운동 때문에 통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운동 때문에 무릎 주변 근육이 아프다 할 때는 네. 운동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혈압이 좀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뛰는 운동 같은 건 좀 안 될까요? 사실 혈압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 고혈압약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 운동 후에 혈압이 좀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준비 운동 없이 운동했을 때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 하시고 운동 단계를 천천히 올려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뭐 저희 농담으로 버스 떠난다고 무리해서 뛰어가지 마시라고까지 말씀드리니까요. 그 버스에 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앉으시거나 갑자기 서시면 혈압이 확 떨어져서 저혈압이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걷기와 빨리 걷기 그리고 뛰기. 빨리 걷는 운동이 가장 좋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거는 그 무릎이라든지 척추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럼? 네, 실제로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걷기 정도의 운동은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러나 당장 지금 척추가 아프다, 혹은 네. 무릎이 당장 지금 아프다 할 때는 운동을 좀 피하는 게 맞겠고요. 특히 이제 걸을 때 다리가 저린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 할 때는 빨리 의사를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통증이 오면 운동을 좀 잠시 쉬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걷다가 중간에 쉬시는 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비만인 분들이 운동을 계획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뱃살 위주로 살이 찌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뱃살을 줄인다고 집중하시면 대부분 식사를 굶어야 되나 예. 혹은 뭐 음식을 바꿔야 되나 생각하시는데 음식을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시면서 허벅지 근육을 체크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예.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잘 늘질 않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굶다 보면 근육량이 감소돼서 아,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뱃살 줄인다 목표를 세우시기 전에 허벅지를 두껍게 한다. 네. 혹은 엉덩이 쪽에 붙어있는 근육을 단단하게 한다. 이런 목표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인들의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하면 안 되시겠네요. 단식을 길게 하면 불리하시겠고요. 네. 뭐 중간에 한 끼 정도 혹은 뭐 2끼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 고령층에서는 특히 이제 탈수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식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드시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쪽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역효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이어트보다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더욱 중요한 상황이겠고요. 네. 체중 줄이는 것보다 근육량 비율을 늘리는 것. 비율을 늘려야 네, 되는군요. 최근에는 운동센터에도 체지방 분석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활용해 보셔서 현재 나의 근육량을 체크해 음. 보시고 근육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지방은 최대한 늘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근육 비율을 늘려서 건강해진다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허벅지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쿼트 같은 게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고요. 예.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에는 빠른 걷기만 하셔도 근육이 좀 늘어나거나 혹은 가지고 계신 근육의 기능이 좀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난 이걸로 좀 모자란다 하면 강도가 좀 더 높은 달리기나 혹은 계단 오르기 같은 걸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사실 운동은 늘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운동을 좀 삼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관절이 지금 당장 아프다, 혹은 허리가 지금 당장 아프다, 혹은 다리에 근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네. 이유 없이 그런 경우가 주로 척추나 관절 쪽에 염증이 있거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운동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심장이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혈관 질환으로 시술 후에 뭐 수주 내에는 운동을 좀 격렬한 운동 특히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당장 운동을 하면 좀 어지럽다거나 네. 혹은 구토가 난다, 뭐 눈이 잘 뿌옇게 보이거나 둘로 보인다 하는 이런 신경계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도 먼저 의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 내가 요즘 운동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억지로 운동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노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